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동네 병원과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가 이뤄집니다. 정부는 설 연휴의 여파로 2월 한 달이 중대 고비가 될 걸로 보고 선제적인 검사를 받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에선 곧 시작될 대선 후보들의 첫 번째 사자 토론 전망, 그리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윤보리 앵커가 오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TV 토론이 잠시 뒤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립니다. 정책과 의혹을 놓고 뜨거운 설전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사과했지만 국민의힘은 고발과 함께 공세를 높였습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이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만 3천 명에 육박하며 이틀째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하루 5만 명 이상도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를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내일 개막합니다. 각국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잇단 코로나19 감염으로 엄격한 통제 속에 개회식과 경기 관람 인원도 제한됩니다. 한마디로 사필 규정이죠. 국민들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수의 목소리가 존중되는 민주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용 불가능한 그런 조건들 좀 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자 토론이라도 저는 언제든지 어떤 주제든지 저는 수용한다 말씀드립니다. 여러 차례 양자 토론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랍니다. 또 질문할 것도 많고, 그리고 사자 토론도 협의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 8시부터 2시간 동안 대선 후보 첫 번째 사자 토론이 열립니다.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고 지지율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주요 쟁점부터 정리를 해보죠. 예. 네. 자, 윤보리 앵커. 여야 후보 4명이 참석하는 20대 대선 첫 TV 토론회가 잠시 뒤 저녁 8시부터 열립니다. 접전을 벌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진검승부를 예고했고 제3지대 후보들의 활약 여부도 관심인데요. 주요 쟁점 이만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집권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쌓아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과 성과를 실적으로 입증한 제가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여기에 맞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권 심판론으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를 동시 공략하며 맞불 전략을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이 안 된 정치 세력은 이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야당과 함께 저희가 국정을 논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직접 비판을 삼가왔습니다. 대신 윤 후보를 둘러싼 무속 논란에는 거침없이 날을 세웠는데 양보 없는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점쟁이 안 믿거든요. 국가 정책을 점쟁이한테 물어서 결정할 생각 전혀 없어요.
윤석열 후보는 형수 욕설 논란을 포함해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불거진 성남FC 후원 의혹은 물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시던 분과 그렇습니다. 또 이 개발 후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예. 전부 어떻게 보면 약탈을 당한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띄운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젠더 공약도 첨예한 쟁점입니다. 남녀 갈등 조장하며 나쁜 정치 하지 말라는 이재명 후보. 2030 남성표에 공들여온 윤석열 후보 사이 난타전이 불가피합니다.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서서 이제 좀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좀 많이.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그리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제 타격론과 사드 추가 배치를 들고 나온 윤석열 후보와 전쟁 나면 죽는 건 청년이라는 이재명 후보 사이 안보 정책도 뜨거운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철양 홍성까지 하며 이재명, 윤석열 두 양강 후보의 양자 토론을 반대해왔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제3지대 후보들의 활약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을 자격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지켜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후보들끼리 내가 덜 나쁘다는 경쟁 그만하고 이제 국민이 지켜보는 공정한 링에서 당당하게 경쟁합시다. 그동안 쌓은 내공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TV토론회에서는 토론에 임하는 후보들의 태도나 작은 실책 역시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은 만큼 여야 모두 신중하면서도 온 힘을 쏟는 총력전을 벼르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네, 첫 번째 사자 후보의 토론입니다. 기다리는데도 긴장이 되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긴장감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우여곡절 끝에 결국 만들어진 토론이 아니겠습니까? 양자 토론도 무산이 되고 그리고 사자 토론이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사실은 긴장감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팽팽하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토론회가 물론 이제 법정 토론은 아닙니다. 방송사 주관으로 하지만 첫 번째 토론회이기 때문에 이번 토론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앞으로의 토론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예. 이런 점들이 아마 부각이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조금 하향세를 걷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강하게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 두 정당 예컨대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을 강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후보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혜경 씨 의정 관련된 문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본인이 준비된 대통령 후보다. 비전과 정책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하실 거고 경제 정책 특별히 강조할 것 같고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론의 달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인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복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수계층 향한 또 노동자 계급 이런 부분들을 향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차별화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쟁점은 뭐가 될까? 이것도 이제 궁금하고 후보들이 가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주제 또는 이슈는 뭘까? 이것도 궁금하죠. 저는 아무래도 김혜경 씨 의전 논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파급력이 얼마나 크냐 안 크냐의 문제보다도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이슈잖아요. 최근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전의 이슈들 다 대장동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 왔고 어느 정도 뭐 논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새로운 어떤 형태의 공격을 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급력도 적을 수 있는데 이제 김혜경 씨의 이 의전 논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불거진 이슈고 이게 이제 사실은 좀 공격하는 입장에서 보면 공사 구분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집중 공략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나머지 세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유 토론이 7분이거든요, 각각. 그 7분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반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사과를 할 겁니다. 제가 볼 땐 사과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사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전부 다 예를 들면 특히
그 법인카드 사용 문제는 상당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 그 문제는 인정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제 상식선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사과를 할 걸로 보여지고요. 대신 반격하는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준비된 후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나오고 만약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을 강하게 공격한다면 불가피하게 이재명 후보도 무속 논란이나 이런 네거티브 관련된 얘기들을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언급해 주신 대로 다른 후보의 부인과 관련된 의혹이 아니라 여당 후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들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이제 논란이 벌어질 것 같은데 먼저 한번 리포트를 함께 보시죠. 예. 윤브레이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과잉 의전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씨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황제 갑질이라며 고발에 나서는 등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과잉 의전 폭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과 대리 처방을 시켰다는 의혹에 이어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진 겁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는 문제될 일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감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본인 부부와는 무관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수세에 몰린 민주당 선대위 역시 후보 부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리 처방받은 호르몬 치료제가 비서였던 배모 전 사무관 본인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는 해명부터 반론에 부딪혔습니다. 사모님 약인 것처럼 해가지고 쇼핑백으로 그 집 앞 문까지 걸어 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배 씨가 가서 그걸 훔쳐왔다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이거는 배 씨하고 그다음에 그 A모 비서 사이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김혜경 씨의 황제 갑질이 드러났다고 규정하며 공세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였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에게 몸종 부리듯 갑질을 했다니 김혜경 방지법이라도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선대본부에 진상규명센터를 설치해 김혜경 씨와 관련된 추가 제보를 받겠다고 나선 데 이어 직권남용,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씨와 의혹 당사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며 말 그대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정의당 역시 이번 일은 정치적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압박을 보탰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본격적인 경쟁 무대가 될 TV토론 직전 터진 악재에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직접 사과로 이번에도 전공법을 택했지만 야권 후보들의 맹공이 예상되는 가운데 난관을 어떻게 쳐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어제 김혜경 씨가 공식 입장을 내놨고 오늘 이재명 후보가 사과문을 내놨고 이렇게 이제 연거푸 나왔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이게 어느 정도 뭐 효력을 발생시킬까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에서 답변을 해야 되고 아마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일어났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자료들도 아마 준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의전을 개인적인 일들을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이제 배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아마 해명을 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는 이제 법인카드 문제나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선을 그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다양한 형태의 답변들이 준비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당장 그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해명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 병원에 갔을 때 그 카드 있지 않습니까? 쓴 카드. 이게 이제 복지카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복지카드가 마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복지금을 가지고 쓴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실제로는 그 복지카드라고 하는 게 경기도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은행과 계약을 맺고 그 복지카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경기도라고 찍히게 되고 병원비나 입원비 같은 경우는 복지카드로 지급이 안 된답니다. 이 결제가. 그래서 그거는 본인 개인 돈으로 지급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했는데 그런 형태의 예컨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준비된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의 처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냐가 오늘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서는 사과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은 전공법으로 갈 텐데 상식선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명확하게 해명하고 선을 긋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겠다. 예.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튼 뭐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그랬죠. 지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도 역시 부인 김건희 씨 문제가 이제 핫 이슈로 떠올라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공격을 받게 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뭐 나름대로 그동안 이런저런 방어 전략들을 많이 구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 녹음 자체에 녹음된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습니다. 예. 예컨대 사적 대화다. 사적 대화를 그것도 기자라는 사람이 상대방의 의도를 일부러 파악하기 위해서 예컨대 의도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 의도적으로 질문을 한 것이지 이게 정상적인 통화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조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건희 씨 목소리가 녹음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녹음 내용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녹음 자체가 사적인 대화를 녹음했던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좀 더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적으로 이루어진 대화이기 때문에 말한 내용이 100% 다 이루어진 건 아니다. 예컨대 뭐 캠프에서 일을 했다거나 캠프에 관여했다는 부분에서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의 녹취록 내용이 일정 부분 사적 대화에서 약간 뭐 부풀려지거나 아니면 과장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실행되진 않았다라는 쪽으로 아마 방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것 중에 새로운 이슈가 이제 흔히 말하는 김만배, 정영학 두 사람의 이제 녹취록이 네, 공개된 맞습니다. 문제입니다. 사실 설 연휴 동안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저희 뉴스가 있는 제작팀이 가장 먼저 이제 공개를 하려고 준비를 그랬었죠. 했던 사안인데 완결성 문제에서 이제 서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보강 취재가 아무래도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좀 미뤘습니다. 예. 그건 뭐 보강 취재가 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이제 보도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토론에서 이 녹취록은 다시 뭐 등장하겠죠.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예. 없죠. 이게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어쨌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전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경우가 있었죠. 이 녹취록의 내용이 그분이라는 얘기 나왔어요. 그분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냐 하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이란 말 하나만 가지고 근거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인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분이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더 명확한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이제 윤석열 후보는 아마 이게 김만배 씨가 과장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아마 몰고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세 후보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겁니다. 또 대장동 이슈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것으로 자꾸 몰고 갔던 부분들이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가 내가 가진 카드를 내놓게 되면 뭐 죽는다 이런 표현까지 썼으니 명확하게 이름이 들어간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 누나가 예컨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아버님의 집을 구입한 문제도 함께 거론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부실 대출 수사에서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 당시에 이제 주인 검사가 윤석열 후보였고 그리고 이제 박영수 특검이 그 당시에 이제 피의자의 변호를 맡았는데 김만배 씨가 그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함께 아마 공격하는 쪽으로 이재명 후보가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후보들이 또 벌일 만한 쟁점들은 안보 쪽에서 또 그렇습니다. 부동산 쪽에서 이제 계속 또 나오겠죠. 특히 윤 후보만이 이제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사드의 추가 배치 같은 경우 이제 보나마나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듣고 오시죠.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것은 팩3라 페이트리트 미사일로 우리가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북한이 수도권을 공격하는 것은 다 단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를 쏠 거 아니겠습니까?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아니에요. 최소한 중거리 미사일 이상이 종말 단계 낙하할 때 요격하는 건데 왜 미국이 성조했다 그걸 배치했겠어요? 근데 이거를 수도권에 배치하겠다는데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북한에서 쏜 미사일들이 거리로는 단거리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고각 발사를 보통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각도로 쏘게 되면은 진입 속도나 이런 게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언급하신 뭐 패트리어트 3 방공포대 같은 경우에도 뭐 저고도에서는 분명히 막을 수도 있겠지만 고각 발사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드와 같은 체제가 아니면은 막을 수 없다. 네. 안보에 있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제 윤석열 후보고 또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민주당은 안보 포퓰리즘 아니냐 이제 이렇게 비난도 하는 건데 윤 후보가 나름대로 이렇게 강하게 내놓는 이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볼 때는 보수 진영을 결집하는 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진보 진영이나 중도 진영까지 영향을 미칠까 저는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긴장감이 예를 들어서 선제 타격 예컨대 또 사드 배치 문제 이 문제는 사실 국민적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사드 배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군이 운영하는 이유가 사실 북한에서 ICBM처럼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하기 쉽게 해서 요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미군이 활용하고 있고요. 사드를 만약 우리나라에 배치하더라도 실제 사드를 운영하는 체계라든지 시스템은 미군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가져와서 배치를 하더라도 미군의 어떤 도움이나 아니면 시스템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사드 배치를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보 이슈를 강하게 어필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 진영이 이 부분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뭔가 공격적인 성향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 안보 이슈를 통해서 지지층을 좀 더 결집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켜서 이번 선거가 박빙으로 될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키고 중도층을 일부 끌어오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선택이 결국은 이런 강경 발언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부동산이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 여야 후보들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이제 공방을 벌일 건데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했다. 점수를 갖다 낮게 받고 있는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좀 그으려고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하고는 다릅니다라고 하는 차별화 전략이 어떻게 먹힐 수 있을까? 이제 이 문제죠. 그렇죠. 정책적으로 저는 차별화를 이룰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 특히요. 완전히 차별화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 문제도 확실히 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그전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주택 정책과는 물론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바뀌었지만 그전의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입니다. 그리고 대출 문제도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분들에게 대출을 좀 더 완화시키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공공주택을 좀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급을 늘리고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대출도 좀 더 완화시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결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오늘 아마 이 부동산 정책의 차별화를 확실하게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면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고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으니 그 민심에 따르겠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부동산 민심을 되돌려 오지 못하면 지금 현재 다른 지역도 문제지만 수도권에서 약간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부동산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즉 집을 가지고 싶은 사람에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정책적 부분을 어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첫 사자 TV 토론을 끝낸 다음에 이제 벌어질 일이 뭘 것이냐. 지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뭐 초박빙입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아니면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두 거대 양당 후보들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치고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토론회를 끝나고 나서 결정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회에서 말을 잘하는 걸로 점수를 딸 수 있을까?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로 모든 후보에 대한 기대치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심상정 두 후보에 대해서는 토론을 잘한다고 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점수를 짜게 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물론 본인들 잘하신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로 봤을 때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만 잘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럼 결국 어디서 결정이 날 거냐? 저는 실수라고 봅니다. 태도나 발언에서 실언이나 실수가 나오면 그게 치명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책적 어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도나 말하는 과정에서 실언이나 실수가 나오면 그게 도리어 마이너스를 더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후보보다 더 뒤처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예를 들면 후보들 중에 사실이 다른 어떤 팩트가 틀린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실언을 했을 경우에 그건 아주 그냥 치명적인 역할을 해서 도리어 지지율이 떨어지는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그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후보들이 실언하는 거 그다음에 태도가 너무 국민들이 보기에 합당하지 않거나 국민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후보 등록을 열흘 앞두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향한 여야의 구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박빙의 지지율 속에 김 전 위원장의 중도 이미지가 표심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지난달 김 전 위원장을 만나 나라를 위해 도와달라고 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의 메시지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인드가 돼 있다며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경제 철학을 윤석열 후보가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거용으로 일시로 쓸 수 있지만 끝나고 나면 다 팽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인드가 돼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별한 김 전 위원장을 가질 수 없다면 뺏기지는 않겠다는 전략일까요? 김 전 위원장이 이 후보를 만날 수는 있어도 아마도 박하게 대할 것이라고 견제했습니다. 오늘도 송 대표와 같은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위원장과 이 후보는 철학이 어긋난다며 이 후보를 돕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 인사들 친분 있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면은 덕담조로 이야기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민주당의 어쨌든 후보에게 이득이 될 만한 행위,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한 철학과도 많이 어긋나 있는 후보일 텐데 그런 어떤 지원 행동을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먹을 거 있는 잔치판에 온 것이라는 발언에 말을 함부로 한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자, 이 여야의 구애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대철 전 민주당 상임고문은 공동정부론을 제시하며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구상을 꺼내 들었는데요. 이러자 국민의힘에서도 윤상현 의원이 당장 안 후보 측과 단일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도 늦었다고 공개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안 후보를 향해 기고만장하더니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꼬집으면서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두고도 안개 속인 대선 판국에 양당 모두 진영을 뛰어넘는 구애 전략에 바쁜 모습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입니다.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사퇴 종용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증거가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내일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관련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사퇴 강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석 달여 만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최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 부실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고 숨진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의 판단 근거는 증거 불충분입니다. 진술과 녹취록, 사직서와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숨진 유한기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무성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했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황무성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지난 2015년 3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는데 당시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을 여러 차례 지칭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상황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건 주고 말고 할 거야. 어?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여기 꼭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그지? 정 실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이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심사를 앞두고 있던 유한기 전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 수사가 한동안 멈췄습니다. 검찰은 황무성 전 사장에게 항의 문자를 보낸 정진상 부실장만 지난달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을 뿐
이재명 후보는 소환은 물론 서면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인 진술 등에 비춰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사퇴를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한 차례 연기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원 뇌물수수 혐의 관련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앞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청구한 영장이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뒤 검찰이 절치부심 끝에 다시 청구한 영장인 만큼 로비 수사의 성패를 판가름낼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을 두고 검찰 안팎의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와 야권에서는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며 지청장은 물론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장도 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사의로 불거진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앞서 대검찰청을 통한 수사팀의 금융정보 조회 요청이 반려됐고 곧바로 지청 내부 결제 체계까지 바뀐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남지청은 지난해 8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중요 사안이면 지청장 결재를 받도록 위임 전결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다른 청 사례를 참고해 규정을 정비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 내부에선 맞지 않는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다른 지청에는 FIU 정보 제공 관련 전결 규정 자체가 없고 중요 사건 역시 차장검사 선에서 결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던 형사 3부의 수사 기능을 다른 부서가 나눠 전담하도록 한 업무 재배치 역시 석연찮다는 뒷말이 나옵니다. 성남지청은 정기 인사 시기에 맞춘 통상적인 배치였다고 했지만 부장검사의 전문 분야와 무관하게 보임 한 달 뒤 전면적으로 전담 업무를 다시 짠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시선은 재작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을 주도한 뒤 영전했다는 평가를 받은 박은정 지청장이 이재명 후보 수사를 막기 위한 제동장치를 만든 게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를 비롯한 야권에선 박 지청장은 물론 김호수 검찰총장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고발장이 잇따랐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에게도 분노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으며 김 총장이 지시한 검찰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고발장이 여럿 접수되면서 성남FC 사건 무마 의혹은 수사를 통해 가려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앞서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낸 후원금 의혹 자체에 관한 재수사 여부 역시 검찰이 조속히 결론 내야 할 숙제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첫 사자 TV 토론을 앞두고 배우자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장윤미 변호사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토론에서 후보들의 배우자들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의 이제 의전 논란이 불거졌는데 의전 논란의 그 각 쟁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사실 김혜경 씨도 이 7급 공무원 A씨라고 지금 언론에서 지칭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내부 어떤 폭로 형식으로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총무과에 재직 중인 5급 공무원 배모 씨의 지시를 받아서 이 해당 7급 공무원이 아주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본인이 어떤 공적인 시간을 다 할애했다라는 게 핵심 요지인데요. 이를테면 어떤 뭐 세탁물이나 뭐 속옷 등등에 대한 아주 그런 개인적인 사무 처리를 하기도 했었고 또 아들의 이 병원 입출과 관련해서 뭔가 또 업무를 보기도 했었고 또 이 어떤 아주 사적인 뭐 소고기를 그날 먹는데 그것을 집에까지 배달을 하는 등 굉장히 또 공직과는 무관한 일을 했다라는 점이 의혹의 핵심이고 그렇다면 본인은 이 어떤 수행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했지만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그 5급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이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업무 분담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직위에 맞는 그런 업무를 과연 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럼 어떤 건의를 좀 사적으로 향유한 거 아닌가라는 게 좀 의혹의 핵심입니다. 네. 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그리고 부인 김혜경 씨 지금 말씀하신 5급 공무원 그러니까 배모 사무관 등 해서 5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네. 혐의들을 보면은 직권남용이 있고 그다음에 강요, 의료법 위반 그렇습니다. 등등이 있는데 이 각각의 혐의들이 적용할 수 있는 혐의들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최근에도 언론에 가장 많이 거론이 됐던 것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 법관들이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무죄를 받은 그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부적절하고 위헌적인 행동인 건 맞지만 그렇게 재판에 다른 재판부의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직권 자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용할 대상물인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 남용죄로 처벌하는 건 어렵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김혜경 씨가 이런 사적인 업무를 맡겼다고 했을 때 사적인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직권은 사실 없다라고 봐야죠. 행자부에서도 2016년도에 어떤 배우자의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전을 어떤 금지한다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어서 직권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남용할 직권이 동일하게 사법농단 사건과 같은 논리로 아마 유죄 판단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강요죄로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인데 강요죄는 요건이 폭행과 협박이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부탁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폭행 협박의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의료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리 처방은 의료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 가족과 관련해서 굉장히 본인이 병원에 가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없다면 대리 처방을 받는 것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관계로 드러나면 또 유죄 혐의로 입증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는 봐야 될 겁니다. 그건 사실관계를 이제 드러난 대로 또 봐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측은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감사 결과가 나오면 책임질 것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이게 실효성은 있는 건지 그걸 이제 따져봐야죠. 사실 감사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결론에 대한 또 어떤 이의 제기 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감사 절차와 관련해서 이 사실관계의 규명이 상당히 복잡한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개인 카드로 해당 공무원이 결제를 했다가 다음 날 다시 해당 마트에 가서 법인 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그런 내역 등등은 이 해당 카드와 관련해서 특정이 된다면 그 내역을 뽑아보면 금세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호르몬제를 대신 내가 수령한 거다. 사실은 김혜경 씨가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게 5급 공무원의 어떤 해명 내용인데 그것도 실제로 그렇다면 이 약을 누가 결제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추가로 검증을 한다면 사실관계는 비교적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후보 부인이 어떤 공적인 라인에 있는 사람을 사적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지면 하면서 민주당의 이제 송영길 대표는 김건희 씨가 검사장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건네거나 의견을 갖다 전달하는 그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게 더 문제라고 반박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이고, 이 김건희 씨 수사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총장 부인이라도 문제지만 전직 총장이고 4개월간 9차례 통하고 332건의 카톡을 했다. 어떻게 현직 검사장이 그 직접 개선상이 있지 않는 그 부인한테 이렇게 사적으로 통화를 할까요? 그것은 김건희란 분이 단순한 윤석열 후보의 아내,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도 뭔가 직권남용이 되는지가 문제고 또 한동훈 전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송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완전히 허위 사실이다라고 이제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될지요? 네, 사실 이 김혜경 씨의 논란의 가장 핵심은 이게 공적인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동일한 잣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봤을 때 김건희 씨가 이런 녹취에서 이런 워딩이 나옵니다. 어떤 제보할 게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다오. 그러면 내가 한동훈 검사장에게 넘기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개인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범죄의 단서를 인지하게 됐을 때 이걸 현재 고검장한테 넘긴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송영길 대표도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고 다만 지금 언론 인터뷰 중에 좀
좀 단정적으로 이 횟수를 거론하고 뭐 통화 횟수를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를 삼게 되더라도 이게 어떤 생방송 중에 인터뷰 과정 중에 나왔다는 점 그리고 다소 수치 같은 거는 틀리더라도 뭔가 이 전체적인 맥락에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있다면 이게 범죄로까지 의율하기는 조금 곤란해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의혹들과 연루돼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는 다른 관계자들은 일단 기소가 되어서 첫 재판이 이제 열릴 때가 됐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없단 말이죠. 이거는 혐의점이 전혀 없거나 한 것인지 어떤 걸까요? 사실 김건희 씨 측에서 지금 관련 보도 내용을 보면 대선 이후에 뭔가 본인이 수사에 임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는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 지금 공범들이라고 지칭되는 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씨가 본인이 주식 계좌를 바로 직접적으로 건넸던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도주를 했다가 다시 인신이 확보되면서 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연결고리와 관련해서 뭔가 이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지금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에 있기도 해서 이 대선과 관련해서 뭔가 본인이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비공개로 소환이 되더라도 언론에 알려질 것 등등을 저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통상적인 절차에는 이를테면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가 된 건에서 유관한 사람을 이렇게 지연해서 부르는 건 좀 다소 이례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것이 하나가 또 있는데 이게 이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제 사장이죠. 초대 사장. 근데 그 사장을 어떤 의도에 의해서 물러나게 하려고 정진상 부실장이 가서 나가야겠다라고 종용을 하는 과정이고 그 배경에는 또 이재명 시장이 있었다. 당시에 시장이 있었다 이 얘기인데 결국은 다 혐의가 없는 걸로 경찰이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 차례 무혐의가 나왔지만 이제 고발 주체에서 재정 신청을 해서 계속 좀 길어졌던 부분이 있고 10월을 바로 앞두고 최종 무혐의가 나온 건인데요. 일단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황무성 전 사장과 관련해서 사퇴를 종용했다는 그 녹취가 공개됐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떤 그 화천 대유와 관련해서 그 초과이익 환수에 그 반대를 하는 그 조항을 넣지 않은데 반대를 하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사퇴를 압박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사실 황무성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개의 응모를 통해 가지고 사장직에 오긴 했지만 본인이 이미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공사 측에 알리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사실관계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연결고리를 했던 그 분과 이 정진상 부실장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이런 사실관계가 있고 실제로 나중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거든요. 사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느냐라는 문제제기 속에서 어떤 사태를 좀 권유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직권을 남용해서 사태를 압박하고 강요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사실관계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곽상도 전 의원은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이 건에 대한 50억 클럽 관련 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비교적 자금 흐름이 명확한 게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 당사자 4인방을 제외하고는 곽상도 의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명이 거론이 됐지만 실제로 25억 원을 수수한 거는 곽상도 전 의원이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한번 영장을 청구했을 때 알선 수재로 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뭔가 화천대유와 관련한 이 컨소시엄이 깨질 것을 조금 우려해서 하나은행 측에 뭔가 로비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핵심 의혹이었는데 알선 수재와 관련해서 처음에 영장에는 그렇다면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내용으로 알선 청탁을 했는지가 누락돼 있었습니다. 검찰이 두 번째로 영장을 청구했을 때에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공백이 수사로 많이 메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첫 번째는 이걸 뇌물죄로 의율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분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추가로 수수한 금원도 지금 검찰이 파악했다.
했다고 알려지는 상황에서 본인이 현직 의원일 때 관련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이 사업의 편의를 좀 봐줬다는 추가 어떤 사실관계를 조사를 통해서 드러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도 영장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번에 영장의 발부와 관련해서 이 수사 동력 여부가 완전히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PCR 검사 대상을 축소하고 동네 병의원을 코로나19 검사에 참여시키는 대응 체계 개편이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검사에 필요한 필수 장비들이 준비가 안 되면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검사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연휴 직후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병원에는 전문가용 신속 검사 키트 200개를 포함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들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검사를 위한 음압 부스와 보호 장비가 도착하지 않아 아직은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이러는 사이 방역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신청만 했지 신청 이후로 특별히 연락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준비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명확한 기준도 없고, 정부가 설 연휴 직후부터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한 일부 동네 병원에서도 준비가 부족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키트조차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키트가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못하는 상태고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저희가 안내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전담하는 일부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는 환자들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2시간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뒤 선별 진료소에서도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대상자 맞으신지 확인해 주시고요. 없어요. 네, 그럼 저기 신속항원 검사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계도 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바뀐 검사법을 헷갈려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검사 기다리고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바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한테 저도 설명 듣고 온 거라서 잘은 몰랐어요. 전문가들은 치명률은 낮고 전파력은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후세종으로 자리 잡은 만큼 대응 체계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체계 전환에 앞서 정부가 정확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감염 관리에 대한 지침들을 조금 제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이번 기회가 전반적인 감염 관리,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검사와 치료를 묶는 대응 체계 전환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철저한 준비도 절실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만 2천 명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5만 명 이상이 나와도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 두기 지침은 내일 발표됩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오미크론이 지배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600명 넘게 증가한 22,900여 명. 역대 최다인데다 일주일 전보다는 1.6배, 2주 전보다는 3.5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설 연휴 동안 하루 검사량은 평소의 절반 수준인데도 연일 확진자가 급증한 겁니다. 정부와 전문가 모두 하루 검사량이 회복되고 설 연휴 대규모 이동에 영향이 반영되면 당분간 확진자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이런 대규모 접촉은 분명히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많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가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의 비율을 뜻하는 검사 양성률도 10.9%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오미크론의 전국 확산으로 비수도권의 환자 발생 비중도 40%대로 올라 이제 수도권과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환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델타의 5분의 1 수준이다 보니 위중증 환자는 엿새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사망자도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6.1%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덕분에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병상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당국은 따라서 하루 확진자가 5만 명 이상 나와도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적 모임 6명,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저녁 9시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내일 발표합니다. 설 연휴 여파를 감안해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체계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오늘부터는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일반 검사자는 신속항원 검사를 먼저 받습니다. 신속항원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져서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방역당국은 확진자 급증 속에 고위험군을 우선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일부 가짜 음성은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이제 60살 이상 고령자나 밀접 접촉자, 의사 소견을 받는 등 고위험군만이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검사 희망자는 선별진료소나 지정된 동네 병의원을 찾아 신속항원 검사를 받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검사 체계가 먼저 도입된 광주와 전남, 평택과 안성 선별진료소에서 이루어진 신속항원 검사 8만 4천 건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성 687건이 확인돼 다시 PCR 검사를 해보니 523건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분의 1 정도는 신속항원 검사에선 양성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음성이었던 겁니다. 방역당국은 신속항원 검사는 검체에서 유전자를 증폭하는 과정이 생략된 만큼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래도 신속항원 검사 음성은 비교적 정확해 음성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위음성, 즉 가짜 음성은 감수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엔 정확도가 떨어져 PCR 검사로 한 번 더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저희가 확진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 PCR 검사를 다시 해서 여기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를 저희가 확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속항원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 알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감염자가 신속항원 검사 음성 결과만 믿고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무증상이거나 또는 증상이 시작된 지 오래된 사람들 또는 증상 발현 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속항원 검사의 민감도는 대략 한 30에서 60% 정도로 보거든요. 방역당국은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된다면 2, 3일 뒤에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자 관리 여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는 것 외에 젊은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자가 진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전파력 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일 2만 명대 확진자가 나오자 재택치료자 관리 여력도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택치료 대상자는 9만 7천여 명으로 1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의료기관 461곳에서 최대 관리 가능한 인원이 10만 9천 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포화 상태에 달한 겁니다. 현재 11만 명 정도까지 관리할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 11만 명 정도의 시기는 다음 주쯤에 찰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인데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하루 모니터링 횟수도 줄였습니다. 고위험군은 하루 2번, 나머지는 하루 1번으로 기존보다 한 차례씩 줄여 관리 부담을 최소화한 겁니다. 이와 함께 다음 주 한계에 달하기 전까지 관리 의료기관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호흡기 환자가 많은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내과, 가정의학과를 중심으로 30에서 40% 정도가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면 최대 4,000곳까지 의료기관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의료진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일본에서 시행 중인 재택요양 도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의료진이 직접 모니터링하지 않는 대신 환자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전산에 입력하고 악화 때 직접 연락하도록 해 의료진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고위험군 아닌 사람은 그냥 본인이 문제가 있을 때 재택 치료를 하는 기관에 전화해서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고위험군만 관리하면 일단 가능하죠. 현재 수준으로도. 이외에도 방역당국은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조사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전화 문답 형식에서 대상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꿔 다음 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이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에너지값이 급등하면서 1월 달에 수출도 늘었지만 수입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고 무역 수지에서 50억 달러 적자. 자,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데 왜 무역에서 이렇게 적자 폭이 크게 나는 것일까? 보시면 결국 이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있었지만 원유, 가스, 석탄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100억 달러 정도가 갑자기 추가 비용이 생긴 겁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특히 이 원유 가격은 겨울인데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싼 원유를 1월 달에 왜 이렇게 많이 수입해 오는 걸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난다고 흔히 얘기하지만 석유 제품을 만들어 파는 5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유를 수입해 와서 거기서 정제해 가면서 경유, 휘발유 등등을 뽑아서 다시 수출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정유 공장이 한 570개 정도 된다고 하죠. 그중에서 상위 5곳을 꼽으면 3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울산에 2개, 여수에 1. 우리나라도 참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원유를 얼마나 사오고 제품으로 만들어서 얼마를 다시 되파는가? 주요 언론 매체들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지만 이미 사실 다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찾으면 나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원유를 수입했는데 그중에서 53.5%는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수출해가지고 돈을 회수했다는 거죠. 620억 수입에다가 수출액은 330억. 무려 55%나 2021년도에 수출이 늘었습니다. 10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해서 정유업계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기도 했지만 매출만 큰 게 아니라 채산성도 좋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석유 제품을 얼마에 팔았는가에서 그럼 원유를 사올 때 얼마에 사왔는가를 빼면 채산성이 나오는 거죠. 배럴당 9.1달러가 나왔습니다. 이게 2021년이고요. 2020년에는 3.7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2배가 넘게 채산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석유 제품 수출액이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 5위에 해당됩니다. 이건 6위였었는데 한 칸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월 달에 원유를 사 놓느라고 무역 적자가 커집니다.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휘발유 팔고 등유 팔고 경유 팔고 수출이 커지면 다시 이제 적자 폭이 상쇄돼 나가는 구조입니다. 원유를 비싸게 사오고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저희처럼 만들어 파는 입장에선 더 좋습니다. 마진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무역 적자 중에서 원유와 관련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은 무역 적자가 계속 커질 거다라고 하는데 정부는 일시적일 겁니다 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폐쇄루프를 통해 선수와 취재진을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하고 있는데요. 현지 모습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베이징 올림픽 취재진의 생활은 제약의 연속입니다.
정해진 호텔에 머물면서 미디어 센터와 경기장만 오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묵고 있는 미디어 호텔 마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높은 담장과 함께 자물쇠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정해진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단 한 발자국도 걸어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호텔 측은 아예 물과 각종 비품을 알아서 가져가도록 복도에 놓고 방역복으로 꽁꽁 싸맨 직원들이 소독을 이어갑니다. 식당 한 곳을 제외한 내부 시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곳은 임시 매점이 유일합니다. 호텔에서 나갈 때는 짐 검사를, 호텔 마당에서는 매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창밖으로만 볼 수 있는 베이징 시내에는 곳곳에 걸린 배너만이 올림픽이 열린다는 걸 알려줄 뿐 축제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새둥지라는 뜻의 야오차오로 불리는 베이징 국가체육장은 개회식 준비에 한창입니다. 펜스로 둘러싸인 경기장 주변은 오가는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연출은 14년 전과 같이 중국의 거장 장이머우 감독이 맡았습니다. 개회식과 경기 관람은 수용 인원의 최대 절반까지 모두 중국 본토 거주인만 가능할 전망입니다. 会有遗憾，现在因为戒严嘛哈，另外还有一个疫情的问题，所以呢不能直接到场馆去看比赛，所以这比较遗憾。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가득한 가운데 눈과 얼음의 축제가 그 준비를 마쳤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하야시 일본 외무상과 첫 통화에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항의했습니다. 정부는 전방위 대응을 위해 내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한일 외교장관 간 통화가 어렵게 성사됐지만 냉기류가 감돌았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우려를 공유했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 등에 있어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지난해 11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취임 이후 첫 통화입니다. 특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 노역의 아픈 역사를 외면한 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는데 깊은 실망과 함께 항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2015년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에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후속 조치부터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하야시 외무상은 사도광산 등재 추진을 위해 한국 정부와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결정 직후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이어 민간합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체계적인 맞대응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섭니다. 이상화 대사의 주재하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첫 회의에서는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 추진에 대한 단계별 대응 전략과 부처와 기관별 업무에 따른 계획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도 지난 1일 사도광산 등재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며 속도를 내고 있어 한일 간 외교전은 갈수록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저가 아파트가 규제의 사각지대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버지 돈으로 아파트 12채를 사고 가족 명의 아파트 32채가 법인 명의로 옮겨지는 등 위법 의심 거래 수백 건이 적발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A군은 최근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12채 사들였습니다. 모두 임대를 낀 집으로 임대 보증금 외에 필요한 돈은 모두 아버지가 대신 부담했습니다. 편법 증여 의심 사례입니다. B씨는 가족이 소유한 저가 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 일괄 매도했습니다. 법인은 시세 차익을 얻은 뒤 32채를 전부 팔아치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 외지인 거래는 모두 9만 건. 정부가 집중조사를 벌인 결과 A군과 B씨 사례처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모두 570건 적발됐습니다.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간 편법 증여 등이 258건,
법인 명의신탁 등이 4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2020년 70 대책 당시 취득세율 중과 대상에서 빠지면서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법인 외지인의 거래 비중은 계속 늘었고 대부분 단기 매수, 매도하면서 매매 차익은 평균보다 20%나 높았습니다. 1억 미만의 아파트는 예외로 두게 되고 따라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1억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 매수세가 집중되는 이러한 풍선 효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를 모두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법 불공정 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중심으로 연중 상시 조사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수도권 아파트가 2년 5개월 만에 매매 가격 상승세를 멈췄다며 하향 안정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오른 것에 대한 하향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인천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을 옮기던 사다리차가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최근 비슷한 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도로를 따라 사다리차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높이 뻗었던 사다리는 맞은편 아파트에 부딪혀 꺾여버렸습니다. 사고가 난 건 아침 8시 40분쯤 인천 청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진 겁니다. 62m 사다리차가 아파트 24층으로 짐칸을 올리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나 여기서 이제 봤거든요. 여기 저 은행나무 있는 데서. 거기서 보고는 빨리 일적으로 도망가서 난 피한 거죠. 출근 시간대였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주변 차도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민 20여 명이 급히 대피하고 맞은편 아파트의 창문과 방충망이 일부 부서졌습니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다리차는 맞은편 아파트의 계단 난간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이삿짐 사다리차 전복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춘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22층으로 이삿짐을 올리던 사다리차가 쓰러졌고 지난해 10월에는 경기 용인시에서도 사다리차가 넘어져 주차된 차량 한 대를 덮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다리차로 고층 작업을 할 때 지지대를 견고하게 설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우트리거를 켜고 수평을 맞추고 나서 붐을 전개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또 사다리를 펼친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하다 전복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작업자 3명이 숨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 노동부, 외부 전문가의 합동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사전에 안전보건 예산과 인력을 확보했는지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장 입구가 수사기관 차량으로 분주합니다. 양주 채석장에서 마지막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곧바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조사단,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합동감식이 진행된 겁니다. 경찰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발파 관계자와 공사 책임자, 현장 감독자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보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미 양주사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작업계획서, 일지를 확보한 가운데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려면 본사가 안전보건 예산, 인력을 배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자를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나 예산을 배정을 하고 이게 집행되는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노동단체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앞에 모여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삼표산업 작업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이번 사고가 발생했던 겁니다.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직접적 사고의 책임자입니다.
처벌 대상자입니다.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 적용하는 사례인 만큼 관계기관도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법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나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eah, he's got that.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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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 Oh my God! Chile! Oh my flipping!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에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